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시간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녁도 드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드신 걸로 알고 약간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재력을 실력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재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학년만 돼도 벌써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야?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야. 우리 아이는 어떻지? 이런 벌써 선입견은 아니겠죠.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겪어보면 부모나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잠재력이 많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이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잠재력을 실력으로 만드는 방법, 잠재력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구력 수학, 저희 수학 분야에서는 사구력 수학이 도움이 되고요. 요거는 뭐 별도의 독립된 주제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 뺐습니다. 자, 현재 가진 잠재력을 실력으로 바꾸는 방법, 크게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리, 음소거 됐나요? 제가? 음소거 됐나요? 안 나오나요? 지금 나와요? 네.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 엉덩이, 가슴 셋 다 있어야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가슴이에요. 어떤 가슴이냐?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가슴이에요.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가슴. 우리 아이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세기를 처음 배울 때 아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기뻐했고 중간에 틀리면서 벌써 이만큼이나 셀 수 있다며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는가?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공부는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뿌듯함이 함께했다. 제가 어떤 분이 읽은 글에 있어서 좋아서 가져왔어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경험을 했기에 우리 아이는 공부의 기억자 만들어도 인상을 쓰는 것일까?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은 좀 아니실 거고 5, 6학년 어머님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원래 공부는 어렵고 힘든 거야. 힘들어도 해야 돼. 못하면 큰일 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잘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요렇게죠. 이것과 공부 재밌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해요. 많이 하진 않지만 앞으로 잘하고 싶어요. 조금 다르죠? 자, 어떤 거냐면요.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 즐거움, 의미, 성장과 같은 내적인 동기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동기가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동기. 이게 어렵지만 재밌어요. 많이 하지는 않아도 잘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고 공부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요 세 가지 동기가 이 감정이 학생들을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움 동기는 재밌어서 테니스 친다. 의미 동기는 건강해지려고
성장 동기는 모델이 되려고 아니면 과학자가 되려고 공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하도록 만드는 동기는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꾀를 부리거나 뭔가 부작용을 만드는 독이 있는 동기예요.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출세하려고 공부한다. 누구를 이기려고 공부한다. 1등 하려고 공부한다.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공부한다. 그러면요, 두 가지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 모두 다 학생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경제적 압박이죠. 당근과 채찍, 잔소리, 협박, 유인, 보상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공부했을 때 낳는 성과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술적 성과와 적응적 성과를 나눌 수 있어요. 전술적 성과가 뭐냐면 시키는 거 잘 따라하는 능력이에요. 뭐 해 하면은 그거 잘 따라하는 능력.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꼭 필요한 능력이죠. 하급 지식 노동자들 또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적응적 성과는 목표만 정해져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해라.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런 식의 큰 목표만 제시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몰라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남이 감시 감독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 그렇게 달성하는 성과를 적응적 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에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어떤 성과, 예를 들면 북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 또 우리 학교에 누구도 선생님도 모르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해야 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적응적 성과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어떨까요? 어릴 때는 시키는 걸 잘 따라하면 공부를 잘해요. 어디서 어디까지 연습하고 몇 바닥 풀고 복습하고 시험 치고 딸딸 시키면 어릴 때는 잘 돼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전술적 성과를 내는데 길들여진 학생들은 시키는 것만 따라해요. 그 틈에 꾀를 내죠. 꾀를 내가지고 감시 감독이 덜하면은 혼나지 않으면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한자는 있는데 성적이 덜 나와요. 갈수록 성적이 조금씩 흘러내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더 성적이 내려가요. 특히 수학.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수학은 2등급, 3등급 애들도 단순 암기만으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사탐, 과탐 모두 다 적당한 성적 아니고 극상위권, 최상위권이 되려고 하면 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최상권이 되고자 하거나 과목이 수학과 같은 과목일 때는 그냥 상위권이 되려고 해도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최선을 다해야 혼신의 힘을 다해야 그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보통 그냥 전향할 거면 전술적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훈련 살아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학생을 공부시켜도 괜찮다. 하지만 기꺼이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어떤 성과가 달성될랑 말랑하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럴 때는 내적 동기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슴 공부를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데 첫째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인프라에 해당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은 근육하고 똑같아서 자꾸 쓰면 개발할 수 있어.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은 타고났어. 클래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재급이 있고 영재급이 있고 수재급이 있고 범재급이 있고 둔재가 있고 뭐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도전을 해봤자 소용없죠. 자기 클래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피하고 자기 계급이 폭로되는 게 싫어서 시험 앞두고 나 진짜 시험 공부 별로 안 했어. 밤새 놀았지 뭐야. 뭐 이런 애들이 고정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야. 그리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비판으로부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남의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실패해도 이거는 내 클래스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는 그 능력이 없다. 그런 걸 나타낼 뿐입니다. 노력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도록 능력을 성장시키면 되니까 도전을 어려운 거를 만나도 자꾸 맞서 싸우게 되고 비판하면은 자꾸 배우려고 해요. 스트레스도 적어요. 남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이게 자기 최선을 다하죠. 이런 애에 나야 내적 동기가 작동이 돼요. 고정 마인드셋 가지면 내적 동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굉장히 많은 실험에서 확인이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밀러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시험을 쳤어요. 애들도 다 비슷한 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를 칭찬했죠. 타고난 재능을. 다른 그룹은 열심히 했네. 노력을 칭찬했어요. 그 뒤에 꽤 어려운 시험 치고 다 못 칠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세 번째는 좀 쉬운 시험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해본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그랬더니 능력을 칭찬한 애들은 성적이 이제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그 점선하고 실선이 있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애들이 능력을 칭찬하는 애들은 IQ 검사가 아니죠. 이게 성적이죠. 정답수가 5.5개에서 4.5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력을 칭찬하는 오히려 5.0개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낮았던 그룹인데 걔들은 세 번째 시험에서는 더 올라갔어요. 이런 밀러 교수의 실험 같은 거는 문화권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여러 가지 그룹을 나눠서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동일합니다. 재능을 칭찬받으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머리 좋구나, 좋구나. 근데 마음에 한편에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늘 성공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다 한번 어려운 걸 치잖아요. 그럼 확 좌절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클래스가 낮지. 그 다음에 똑같은 난이도, 첫 번째와 똑같은 난이도 시험 칠 때는 기가 죽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칭찬받은 애들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부러 이제 세팅을 바꾼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려운 걸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 처음과 똑같은 난이도로 쉬워지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마인드셋 하나만으로 성적이 변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IQ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아이고, 제가 엉뚱한 거는. 이거는 블랙웰이라는 교수님이 미국 중학생 7학년 가을, 미국은 9월 달에 7학년 중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엮여 들고 있는 뇌가 성장 마인드셋 가진 애예요. 쇠사슬로 철조망으로 갇힌 애들이 고정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에요.
중1 때 애들을 마인드셋을 측정한 거예요. 중1 가을에. 그래서 수학 점수가 성적 마인드셋 애들이 73점, 71점.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제 마인드셋 하나만 가지고 두 그룹을 나눈 거예요. 점수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서 중2 끝나갈 무렵에 2년 동안 측정을 어떻게 변했나 측정했어요. 성장 마인드셋 가진 그룹들은 점수가 76점 올라가고요. 고정 마인드셋 가진 그룹은 떨어집니다. 살짝.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더 벌어집니다. 오로지 마인드셋 하나만 가지고 계급이나 뭐 부모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이렇게 돼요. 이건 미국식이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 단위로 했어요. 이건 피사라고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애들 수학 성적을 체크했어요. 고정 마인드셋 가진 그룹들은 점수가 450몇 점이에요. 성장 마인드셋 가진 그룹은 520점 정도 돼요. 점수 차이가 꽤 나죠. 마인드셋 하나만 가지고. 나라도 다 다른데도 해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학은 머리 타고나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할 뿐이다. 머리가 더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애들은 뭐 아인슈타인 두뇌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는 등 아인슈타인 IQ가 200 뭐 얼마라는 등 누구는 IQ가 300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IQ 이야기를 꽤 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우리 사고적 수업 시간에 보면 IQ 이야기하고 아인슈타인 두뇌를 어디 보관해놨다든지 뭐 그런 애들이 멘탈이 보통 약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근데 두뇌 차이는 제가 생각에는 안 큽니다. 안 큽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은 경우를 봤어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래서 지금 차이는 있어요. 애들이.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노력하면은 이거 따라갑니다. 박태환 유전자 타고난 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박태환 유전자 타고나면은 그냥 동네에서 계엄했어요. 그냥 시골이라 바닷가에서 계엄하고 호숫가에서 계엄만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코치 밑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수영하는 근육이나 실력이 제가 더 낫죠. 물론 동시에 하면 또 차이 나겠죠. 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뭐 원하는 대학 갈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많이 하면 된다.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인드셋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실패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요. 그래서 틀렸을 때 너의 뇌가 자라는 거야. 정답 때 너는 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저라는 분이 이게 뇌의 전극을 받아가지고 찍었어요. 그랬을 때 답을 맞췄을 때보다는 틀렸을 때 뇌가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특히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보다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틀렸을 때 훨씬 더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틀렸을 때 뇌가 뉴런이나 신입술 막 뻗어가면서 이게 왜 틀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식 구조하고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인식 구조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안 풀리니까 자기가 접근했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보이니까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고 막 뇌를 써요. 그게 뇌 전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뇌를 쓰려면 실패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폴리아라는 제 사부님 수학 교육에 아주 큰 영역 분야를 개척한 분인데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적이다.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학생이 이 감정, 좌절감,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자가 틀렸을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틀리는 건 좋은 거야. 틀렸을 때 네 뇌나 잘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틀렸다가 실패라고 안 하고 실패라고 불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잘 관찰해봐. 성공을 하는 씨앗이 있어. 이 마음가짐을 가지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느껴집니다. 이 공부하는 맛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 공부하는 맛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예요.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남자, 포스터에 있는 남자가 있고 저 아들이 있죠. 작은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대인들 막 잡아가서 사형을 시킵니다. 잡혀가요. 저 유대인 남자가. 저분이 원래 이제 코미디언인데 끌려가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아들한테 우리 코미디 하는 거야 라면서 막 우스꽝스럽게 이제 해요. 그 아들의 상처를 승화시키는 거죠. 웃음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어요. 주인공이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죽고 끝났죠. 젊은 나이에 죽고 끝났고 자기 인생은 나중에 2차 대전에서 민주진영이 이겼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성공이라는 목적에서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이 했던 그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그 하나하나가 저는 인생에서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이제 결과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성공해야 좋지 실패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거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맛 때문에 공부하면 꼭 성공 안 하더라도 누구를 이기거나 어떤 대학을 가거나 출세하지 않더라도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하면은 모든 과정, 그냥 넘어졌던 과정, 어려웠던 과정, 또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했던 과정, 그 모두가 축복이고 그 하나하나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맛 때문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꺼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해봤자 안 되는데 내가 저 해봤자 쟤를 이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 이렇게 안 돼요. 허준희 교수도 목표를 못 잡고 있다가 히로나카 헤이스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이분도 제 사부예요. 이분 책을 제가 봤는데 참 감명 깊어서 제가 사부로 모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학창시절에 왜 공부를 합니까? 당신이 배운 지식 중에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지식 많습니까? 저 별로 없거든요. 수학을 하니까 수학은 좀 하는데 많은 지식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써먹으려고 공부한다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길러진다. 사고력이나 문제결력 이런 것도 길러지고 논리력도 길러지고 더 크게는 인생에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게 길러진다. 그런 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더 큰 거는 공부 자체가 재밌다. 나를 잊고라도 공부할 만큼 재밌다. 몰입을 하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보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누구를 이기고 누구한테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이런 거예요. 탐구하는 맛, 하고 깨닫는 맛, 낑낑거리다가 풀리는 그 성공하는 맛, 곰곰이 생각해서 깊은 뜻을 알아내는 맛,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제 잘하게 되는 맛, 최선을 다할 때 느끼는 뿌듯한 맛,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맛이에요. 이 맛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가슴이 있어요. 그래도 치열하게 공부하려면 그 엉덩이가 필요하거든요. 가슴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엉덩이를 기를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포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포그라는 어떤 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만든 공식이에요. behavior, 이렇게 행위는 동기와 능력과 자극으로 발생한다. 이제 공식을 만든 거예요. 하나씩 갈게요. 이분이 만든 포그 행동 모형, 타이니 헤비츠,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 걸 좀 나왔습니다. 도움 돼요. 그래서 하기 쉬우면은 동기가 약해도 할 수 있다. 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평행선이 저기 실선을 그어진 이제 반비례 그래프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사람이 하느냐 마느냐는 저 경계선 이쪽이냐 저쪽이냐 달려 있다요. 자, 그래서 선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들은 습관으로 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너무 어렵거나 내 동기가 약하거나 그래서 그래서 동기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으로 조금 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기를 키우면은 어려운 일도 해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렸어.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러면 담배 끊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끊죠. 근데 동기가 별로 안 강해요. 근데 해야 되는 게 뭐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푸시업 한 개 하는 정도예요. 쉬우니까 동기가 약해도 그거는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동기와 능력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모형에는 이제 동기보다는 능력을 조절해라 습관 들이려면 근데 능력보다는 자극을 조절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제 이론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동기를 보통은 우리가 많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로 하시는 게 잔소리죠. 처벌,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이라는 걸 이용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 뒤에는 훈계가 붙어 있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당근을 제시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잔소리나 훈계를 하십니다. 이게 뭐를 조절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동기를 키우려고 하시는 의도예요.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공부를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안 하면 내가 잔소리할 거니까 하면 네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동기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우리 애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설명이 한번 하면 우리 애한테 제발 설명이 한번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동기를 올리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그 모형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이 동기는 변덕적이다. 동기는 습관 형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뭔가 옳으신 말씀을 해요. 얘야, 뭐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시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죠? 나중에 시어머니 말씀이 옳은 거 알아도 그렇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고 해요. 막 잔소리해서 쉽게 바뀌나요? 여러분이 잔소리 드리면 배우자가 하는 잔소리에 따라서 동기가 올라가서 그걸 하게 되나요? 쉽지 않죠. 일시적으로는 하겠죠.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싸우고 투정 부리고 뭐 땡깡하고 뭐 얼르고 달래고 이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잔소리 없어도 계속 습관으로 되기 쉽나요? 틈만 나면 안 하죠. 비가 오니까 오늘 운동 못하겠다. 날이 더워서 운동 못하겠다. 어제 과로했기 때문에 운동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게 돼요. 그죠? 운동이나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그래서 남에게나 자기에게나 동기를 높이는 것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별로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 습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거나 좋은 습관을 못 들일 때는 동기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요 사진에 있는 건데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의 투약 실수율이 0.3%에 듭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혈압을 낮추는 환자한테 혈압 높이는 약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생명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런데 0.3%면 너무 높은 거예요. 1000명 중에 3명이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하고 징계도 하고 포상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투약 실수를 50% 이상 줄였어요. 뭐냐면은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투약할 때가 언제냐면 막 바쁘잖아요. 그래서 약을 뭐 이렇게 섞을 때 뒤에서 다른 환자가 말 걸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약을 조제할 때는 do not disturb 이렇게 딱 조끼 하나 입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투약 실수가 확 준 거예요. 동기는 안 먹혔어요. 교육을 하든 징계를 하든 포상을 하든 다 안 먹혔는데 이제 이런 한두 개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면은 여러 배우자가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기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로는 하여튼 습관을 못 만들어요. 동기도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동기로는 습관을 잘 못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프라이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보상을 준비했어요. 독서를 읽으면 보상, 숙제를 해오면 보상, 출석하면 보상, 성적이 올라가면 성적 올라가는 만큼 보상 이런 걸 여러 가지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여러 학교에서 여러 나이대 애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건 뭘까요? 학력이 제일 많이 오른 방법은 예를 들면 성적이 올라가면 뭘 준다 이런 산출 쪽, 아웃풋 쪽의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 성적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성적이 올라가면 꽤 큰 돈을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성적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숙제해오면 보상을 준다. 독서하면 보상을 준다. 출석하면 보상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 인풋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오히려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성적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로 성적 올라가면 뭐 해줄 게 없다. 오히려 외적 동기를 주시려면 공부 방법에 도와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능력입니다. 동기보다는 능력이 더 좋아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루 작게 시작을 해야 돼. 아주 작게. 하루 15분 독서를 한다. 그러면은 동기가 낮아도 행동이 쉬우니까 해요. 아주 작게.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그걸 아토믹 헤빗, 타이니 헤빗, 스몰 헤빗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하여튼 너무너무 작게 라도 해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만 들이면 그 쐐기를 바탕으로 점점 습관의 공부의 양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라도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습관이 들면요. 1분 공부하던 게 2분, 3분 늘어나요. 자, 세 번째, 능력보다 동기보다 능력을 컨트롤하는 게 좋고 능력보다 더 좋은 게 자극을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려면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뭘 한다 하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저자가 했던 방법이 운동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근데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맘 먹고 했는데 작심삼일로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동기를 컨트롤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패배하고 자괴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습관 설계를 한 거예요. 작은 행동, 너무너무 작은 행동, 화장실 푸시업 한 개 하는 걸 했어요. 다만 자극을 설계를 했어요. 언제냐 화장실 나올 때마다 푸시업 한 개 하고.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푸시업 한 개로 끝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푸시업 한 김에 몇 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제는 한꺼번에 푸시업을 20개 할 만큼 근육이 커지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시시해 보이고 그런 거를 어떤 자극하고 결부시켜서 그 자극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은 틈으로 쐐기를 박아서 벌리면은 나중에 푸시업 20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설계하는 방법은 인간을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자극을 할 수도 있고 행위를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고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원이거든요. 학원을 가라. 이거는 좀 쉬워요. PT를 받으러 헬스클럽에 가라. 이건 좀 쉬워요. 의지가 약해도 돼요.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PT 선생님이 강제로 확 세게 돌리죠.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어쨌든 숙제를 시키고 막 해요. 자기 의지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동기가 약해도 돼. 이렇게 해서 확고한 습관.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학원 간다. 몇 시가 되면 헬스클럽에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낮은 의지력으로도 낮은 동기로도 할 수 있을 만큼 행동을 쉽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어떤 확립된 습관에 다 끼워 넣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 뭘 한다. 그런 거를 앵커라고 해요. 앵커. 화장실 갔다 나올 때 푸시업 한다. 오후 3시가 되면 학원을 간다. 뭐 이런 식이죠. 그 중에서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트레일링 엣지가 있게 앵커를 설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게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기존의 확립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걸 짧게 설계한다. 애들 공부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나카무라라고 하는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부모가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습 시간 증가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해봤어요. 확인한다. 옆에서 지켜본다.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한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 이 네 가지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몇 그룹, 네 그룹을 나눠서 애들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얘들은 저학년입니다. 엄마가 이제 이걸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했더니 공부했는지 확인한다. 공부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본다.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한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 했더니 잔소리한다는 여자의 딸내미들한테는 그저 역효과가 났고요. 남자애들도 별로 공부 시간이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건 좀 늘어났죠.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그래프 보이시려는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얘입니다. 얘. 제일 효과가 크네. 딸내미, 아들내미 몽땅 다 효과가 큰 건 얘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한다. 아까 봤던 그
아웃풋에 대한 보상보다 인풋에 대한 보상이 더 효과가 같은 것처럼 공부하라고 뭐 잔소리해서 동기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의지력을 부모가 대신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설계를 해서 부모가 제공한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애 공부 시간이 더 확실히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했어요. 아빠가 했더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빠가 했더니 아빠가 공부했는지 확인한다. 살짝 잔소리이긴 한데 아빠가 할 때 제일 도움된 거는 요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 앉아서 지켜본다. 특히 아들내미한테 효과가 더 크네요. 근데 아빠가 잔소리한 거는 아들내미야 엄마 잔소리보다 효과가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건 진짜 진심으로 기꺼이 공부한 건 아니고 무서워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할 때는 애가 좀 무시하는 거고 아빠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고 좀 무서워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효과 있었던 거는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한다. 둘 다 부모가 의지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마치 헬스클럽에 가서 PT 선생님이 제 의지력을 대신해 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죠. 자, 잔소리는 마이너스다. 그 다음 세 번째, 어쩌면은 이 포그 이분의 통찰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보다는 능력보다는 자극이라는 이 인사이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한다.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감정이고 이 감정을 부모나 교사가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예요. 언제나 옆에 앉아서 공부하도록 지켜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한두 번이지 그것도 자꾸 하면은 반발심도 생기고 머리가 굵어지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PT 선생님 없어도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촉합니다. 이번 책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었고요. 뭐 어떤 습관이었는지 조금 이제 쉽은 습관이어서 몇 번 실패했던 습관, 동기를 키우는 걸로 작심삼일로 자꾸 끝나던 그런 습관이었는데 원인이냐면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성공 이렇게 했다든지 하이파이브 자기가 거울 보고 성공 이렇게 했다든지 성공이라고 했대요. 근데 마음이 기분이 좋더래요. 그리고 좀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성공이라고 했던 애들이 습관으로 빨리 정착이 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대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고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는데 미치는 영향이 단일 팩터로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축하의 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원리까지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게 긍정적 경험, 작지만 작은 성공 이 정도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상도 그냥 없어요. 그냥 축하만 해줬는데 그게 뇌를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형성의 비밀, 특히나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식의 그 적응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발적인 습관. 그거의 비밀은 여러 번 반복한다. 27일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60일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근데 반복이 아니고 감정이다. 그 행동할 때마다 피드백으로 어떤 축하가 주어지면 뇌가 중독된다. 그래서 옛날 습관의 연구를 보면 어떤 행동을 하면 설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축하가 인정과 축하가 뇌를 중독시킨다. 그래서 어떠냐면 작은 축하를 즉시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과 가까울수록 축하가 인정과 축하가 어떤 행동과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나무달 때는 즉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좋은 거 했는데 그때 축하 또는 인정을 즉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크게 보상하는 게 효과가 적어요. 이건 여러 실험 결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별로 습관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확립이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면은 뭘 하면은 뭐 100만 원 줄게, 노트북 사줄게, 휴대폰 사줄게 이러면 얘가 할 것 같잖아요. 뭘 하면 예를 들면 게임을 주말마다 1시간씩 하게 해줄게. 이러면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습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작용만 있어요. 부모한테 막 이렇게 거치도로만 공부처럼 보여서 게임 시간을 다 내려고 그런 식으로 돼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있으면서 게임 시간 다 내려고. 뭐 몇 쪽을 풀어라 그러면은 막 별표에 가서 막 넘어가면서 몇 쪽 다 있다 해서 게임 시간 다 내려고. 안 된다 그러면은 막 항의하고 규칙이 없잖아요. 근데 그 즉시 뭔가를 그때 즉시 촉구를 해주면 나중에 지연된 보상처럼 습관 형성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폰으로 소리를 하는 게 음질이 더 깨끗하다고 해서 폰을 켜놨더니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축하가 더 중요합니다. 보상 인센티브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하를 하는 거는 이게 끌 수가 없네요. 축하하는 거는 배워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고 잘했을 때는 별말 없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불러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통수 치기죠. 잘할 때 안 말하다가. 그런데 고래 반응이 뭐냐면 옛날에 유명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뭐 곰고래 같은 막 몇 톤짜리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동물도 이 칭찬 가지고 춤까지 추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얘를 지적질하고 혼내가지고 곰고래가 춤추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인간을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 고래가 온갖 어려운 걸 하고 그걸 기쁘게 하거든요. 문제냐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거기를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봉고래를 이런 묘기를 부리게 했냐 하면 예를 들면 점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밑에 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그 물 위를 지나만 가면 그쪽으로 주고 나중에 그 줄을 보면 고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줄을 조금씩 들어 올려요. 나중에는 물 밖으로 들어 올려요. 그래도 그때마다 뭐 작은 거를 주니까 나중에 고래가 점프해가지고 줄 위를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시려면 칭찬할 거리가 보일 때마다 칭찬하세요. 지적질이 아니고 뭐 하나 다 지적질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지 마시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데는 막 때려가지고 저쪽으로 못 자라요. 햇빛을 그쪽으로 비추면 식물이 그쪽으로 자라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관심 가지고 축하해주는 대로 자랍니다. 그게 습관을 형성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칭찬 기록장에 적어요. 이걸 가지고 재능을 칭찬하고 결과를 칭찬할 건 없지만 적어요. 그리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축하는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 우리 인간은 과실편 형성이라고 해서 네가 그렇지, 야 네가 또 안 채웠구나, 또 어지럽구나, 또 놀았구나, 또 게임했구나 이래 되기가 쉬워요. 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패스 안 했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과실편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어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점이 쉽게 눈에 띄어요. 하지만 자녀 교육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마음에 들 때마다 바로 멀리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바로 축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을 감당하게 하려면 많은 만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때마다 하세요. 대표적인 게 칭찬 기록장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아신다는 모르겠다. 요즘은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번역은 여러 가지로 돼서 제목은 다양한데 근데 제목이 뭐였더라?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번역한 버전은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님을 이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번역됐던 책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원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번역본도 나올 겁니다. 그 책에 나왔던데 칭찬 기록장을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하면은 그냥 쓰레기를 버렸다 하고 꽃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시계 보는 법을 배웠다. 엄마 대신 설거지를 했다. 여기는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인정이죠. 정확하게. 인정.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했으면 축하한다든지 관심 가지고 있다는 정도죠. 사실은 칭찬은 특히 결과에 대한 칭찬, 재능에 대한 칭찬은 저 사람을 조정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애들도 느껴요. 아, 나를 조정하려고 칭찬을 하는구나. 그래서 독이 있어요. 그나마 독이 적은 게 과정에 대한 칭찬, 노력에 대한 칭찬인데 그래도 독이 좀 있어야지. 왜냐하면 칭찬을 한다는 건 내가 심판자, 신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내가 심판하는 심판이야. 내가 판정할 수 있는 사람 권한이 있고 너는 내 심판할 수 있는 이 권력에 복종해야 돼. 이게 있어요. 애들 사이, 형제 사이 나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그게 부모가 중간에 심판질 하는 거거든요. 아, 이번에는 형이 잘못했네. 이번에는 오빠가 잘못했네. 이거는 네가 잘못했네. 이게 형제가 멀어지게 하는 최고의 게 부모가 이 심판 권력을 가질 텐데 하여튼 칭찬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여기는 칭찬이 없고 내가 심판하는 게 없잖아요. 조금 더 나와서 내가 기뻤다. 까지는 좋아요. 내가 기뻤다는 내 감정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한 것 뿐이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휘두른 건 아니니까. 그까지는 좋아요. 네가 하니까 내가 기쁘다. 기분이 좋았어. 네가 성공해서 내가 기뻐. 아니면 성공했다. 축하해. 그보단 1분 동안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몇 번 말했니? 이거 하지 마시라고. 또 하나 좋은 게 기적 측정기예요. 이것도 좀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꺼번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어렵잖아요. 많이 하는 거 어려운데 그냥 정확하게 지금 기적 측정기일 필요는 없어요. 20%나 있구나. 20%나 있구나. 대표적인 게 최근이 17번까지 했네. 18번 도전해보자. 최근이 50번 했네. 야, 축하해. 힘들었는데도 이 곡 힘들었는데 했구나. 한자 급수시험. 오, 8급 했네. 50글자나 네가 다 읽고 쓸 수 있구나. 다음에 한번 7급에 도전해볼까. 느낌 오세요? 한자 공부를 잘한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고 세 분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축하할 거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우니까 인정하고 축하하고 관심 가져주는 게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애들은 그게 너무나 목말라 있거든요. 너무나 좋거든요. 인정과 관심과 격려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이 기적 측정기 같은 거예요. 최근이 몇 번, 한자 교소 시험 8급, 9급, 뭐 5급, 3급 이런 게. 영어 토익, 토플 무슨 시험 쳐서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몇 급 이런 식으로 급수를 나누는 것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 칭찬할 것도 없어요.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고 인정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나중에 애들이 순수하게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험한데 노트북이 마시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어떡하지? 이 노트북이 마시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 기록장하고 기작 측정계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하여튼 급수시험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축하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배워야 되는 기술이고 연구해야 될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각종 급수시험들 저는 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서 수치화하면 좋다. 그 다음 목표 있어 시스템으로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자를 잘한다, 대학에 합격한다, 영재고에 합격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죠. 그게 습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를 올리니까요. 하지만 목표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때조차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 달성 안 하면 다 무가치해지고 목표 달성 전까지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좋은 것 같으면서 저는 좀 안 좋다. 오히려 시스템이 더 좋다. 습관 형성하려면 시스템을 만드시고 체전이 몇 번 할 때마다 같이 인정하고 축하하고 내가 성장하는 그 자체에서 공부하는 맛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습관 형성을 넘어서서 정체성 형성으로 가면 좋습니다. 습관도 55kg를 유지할 거야.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게 결과 중심 습관이거든요. 근데 정체성 중심의 습관. 난 달리기 좋아하는 행복한 언어야.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고 많이 하고 즐기려고 연구도 하고 10km 마라톤 뛰려고 연구하고 동아리 들어가서도 같이 하고 비아도 어떻게 달릴까 연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정체성 변화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잔소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 형성, 공부하는 습관 형성에서 제일 목표로 근본 목표로 두시는 것 시스템과 정체성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사랑의 힘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이나 칭찬보다 관심, 격려, 인정, 신뢰, 기대. 아유, 우리 딸 예를 들면 네 딸 어떻게 하길 기대해. 네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원서로 읽을 거를 기대해. 해리포터 충분히 읽을 수 있어. 네가 수학 충분히 이만큼 잘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조금 진정이 있을 때마다 같이 그걸 관심 가지고 인정해주고 넘어지면 격려해주고 성공하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게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되면 정체성이 바뀌고 공부하는 맛을 알아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게 변합니다. 이 책이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이에요. 김진영이란 서울대 의대 학생이고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수능 만점이라도 서울대하고 비서울대가 다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과학 2를 해야 돼요. 과학 2는 만점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점 맞아도 점수가 표준 점수가 안 높아요. 물리 2 같은 거는 2,000 몇백 명밖에 응시를 안 하거든요. 어떤 해는 만점이 2등급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도록 한 거는 똑같은 수능 만점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김지명이란 학생이라고 볼게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대로도 한참 오랫동안 항암제 맞아가면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계속 그 항암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제대로 등교도 못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석을 했어요.
집이 부자냐? 안 그래요. 집이 가난해요. 엄마 혼자서 식당 일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혼자서 공부했어요. 근데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자기 혼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큰 애가 부모를 존경하면 뭐 그렇게 끝이고요. 두 번째는 중고 집단 설정, 정체성 형성이 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어려워도 그 도전하고 실패했다가 일어서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야. 나는 혼신이 다해서 살 거야. 이런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어릴 때 자기가 계기로 드는 게 한자학습지예요. 한자학습지를 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1급까지 간 거예요. 한자 1급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경험이 자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병 전에 그 정체성이 형성되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엉덩이가 갖춰져 놓으니까 그 뒤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부모가 잔소리 안 했는데 오히려 부모는 말리죠. 애가 아프니까. 백혈병 걸려서 그 머리 다 빠지고 항암제 맞고 오면은 널브러져 있는 애가 건강이 상할까봐 말리는데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만둘 이유 너무나 많죠. 학교도 못 나가지, 학교도 못 가지, 돈도 없지, 자기는 백혈병이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공부를 그만둘 이유는 그렇게 많은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선순환, 재미의 선순환이죠. 노력했더니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래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때마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나 교사가 작은 성공을 일부러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최전 1번, 최전 2번, 9급, 8급, 7급 그때마다 축하를 해주든지 어쨌든 하여튼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야기 너무 길다. 1시간인데. 그 밖에 공부하게 만드는 것들,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놀이, 이런 것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건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조금 더 할게요. 자, 뭐, 요거는 이제 잘하는 반, 동료 학력이거든요. 잘하는 반에 가니까 대부분 다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게 자연 실험이 된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혹스비 교수가 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동료 학력이 있다. 잘하는 반에 가면 좋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자사고 이런 데 가면 실력 형성에 유리하다. 우리 인간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대를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한 2, 3년간은 평균 수면 시간이 2~3시간,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시험도 치고 뭐 수천 페이지를 일주일, 뭐 2주일에 공부해야 되고 이런데도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해내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하니까. 너 자기 혼자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 중요합니다. 학원 같은 게 도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슴과 엉덩이는 했어요. 엉덩이 핵심은 습관과 정체성, 시스템 설계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과 사고력, 사고력은 일단 너무 큰 주제라 나중에 사고력으로 따로 빼고요. 학습 능력만 조금 할게요.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 메타인지라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십시오. 너무 제가 욕심을 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메타인지를 갖춰라. 첫 번째, 공부를 계속 달아서 하지 말고 공부하고 기억을 꺼내는 셀프 테스트나 뭐 쪽지 시험 같은 거 치고 그리고
하는 게 공부만 계속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실험이에요. 이거 뭐 많이 실험됐던 결과고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공부하고 또 좀 쉬었다가 공부했던 애다. 공부하고 좀 쉬었다가 시험 쳤던 팀이라 5분 후에 시험 치면 공부가 더 점수가 높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게 벌어집니다. 공부는 61점이다가 45점으로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공부하고 시험 쳤던 팀은 55점이다가 일주일 지나도 거의 안 까먹었어요. 53점이 나요. 그래서 평소에 꺼내는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 셀프 테스트를 하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압축해서 연결하기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은 새로 배운 지식을 갈무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압축을 해요. 써먹기 좋게. 그 다음에 우리의 기반 지식, 장기 기억하고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징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기존 지식끼리 연결을 하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또 활용도 잘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똑같은 공부했을 때 전교 1등은 80% 기억, 어떤 학생은 30% 기억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 차이는 전교 1등은 장기 기억이 많고 그리고 지식을 압축해서 장기 기억이랑 링크 거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성적이 낮은 애는 일단 장기 기억 자체가 좋고 그리고 새로 배운 지식을 장기 기억, 기반 지식이랑 연결 짓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부터 알고 있던 것과 연결시킬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압축하고 연결짓기, 갈무리하는 요거를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학습 능력에서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을 재구종해서 과거의 지식이랑 연결짓는 이 작업을 바쁘더라도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뭐 복습이라고 해도 되고 반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세 번째가 분산학습입니다.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20분을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요. GRE 수준의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룹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똑같은 GRE 거의 다 모를 만한 단어를 4분 공부하고 조금 쉬고 4분 공부하고 좀 쉬고 이렇게 5세트로 했어요. 또 둘째 날은 20분 내내 똑같은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분 지나서 시험 쳤더니 5분 다 끝나고 5분쯤 지나서 시험 쳤더니 공부만 20분 한 애들이 살짝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시험 치니까 확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인데 공부 방법만 달리했는데 심지어 전교 1등이 있었는데 20분 내내 공부했던 애는 전교 1등조차도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4분하고 쉬고 4분하고 쉬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으로 학습했더니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학습입니다. 그 기억도 근육하고 비슷해요. 운동할 때 하루 종일 운동 안 하잖아요. 수학도 비슷합니다. 간격을 두고 자주 공부할수록 기억에서 꺼내는 노력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못 와서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장 다 알 것 같은 그 기분이 좋죠. 수학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게 기본서 하고 그다음에 연습서 하고 쌩 같은 거죠. RPM 같은 거. 그다음에 심화서 하고 세 권, 많을 때 네 권을 한꺼번에 쫙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심화서도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학원도 많아요. 그래서 완전 연속으로 공부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좀 나눠서 격차를 두고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이 모든 효율적인 학습법의 공동적인 요소입니다. 분산학습, 셀프 테스트, 메타 인지, 압축해서 연결하기 이런 학습법이에요.
자, 요게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몸에 배이면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다음, 생각하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은 뭐 다른 기회에 저희가 한번 할게요. 다음에 잠재력을 실력으로 바꾸는 거에서 실력을 성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 중심, 능력 중심, 정리 중심을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사회에는 개념이 많아요. 대동법, 뭐 상평통법 뭐 이러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거든요. 개념이 많죠. 근데 알면은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응용은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뭐 한두 번 꺾을 정도니까 응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수학은 개념은 몇 개 없어요. 외울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대신 깊이가 깊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많이 꺾어져요. 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 깊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외를 많이 해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념하고 문제하고 너무 멀어서 처음에는 개념과 문제를 같이 공부해야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업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을 외를 많이 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개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개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많이 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고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증명과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교재가 이게 없습니다. 개념 원리 이런 책이 있는데 개념 원리가 없어요. 그냥 요약만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교사한테 의지하든지 자기가 깊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제가 이제 따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안타깝죠. 근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책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은 초등과정 배울 때부터 들어야 돼요. 다음 원리는 주로 공식입니다. 공식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 아마 대표 유제 무슨 문제랑 병행했어야 돼요. 그 다음 기본 문제를 푼 다음에 심화 문제로 가려면 이때는 중요한 게 능력을 길러야 돼요. 문제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 아까 이제 분산학습 말씀드렸죠. 구조화, 압축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구조화와 통합입니다. 첫째, 이해중심. 개념은 기반 지식과 연결해서 원리는 유도까지. 어느 정도냐면 하나도 애매모호한 거 없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중심으로 공부하는 습관 들여야 되는데 많은 애들이 분수에 나눗셈을 뒤집어서 곱한다. 왜? 하면 설명을 못해요. 학교 승리하는데 교재에 있는데 안 하죠. 답을 내는 시간 없으니까 안 해요. 근데 그 습관 가지고 올라가면 곧 수학의 한계가 부딪힙니다. 이 안 좋은 습관, 이해 없이 요령만 배워서 문제 푸는으로 넘어서도록 어릴 때 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교양도서를 이용해서라도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학원을 이용하십시오. 좋은 학원, GTG 같은 좋은 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중심.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길을 잘 모르죠. 근데 혼자서 막 낑낑거리고 풀면은 좀 지나도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능력을 기를 틈이 없어요. 그냥 암기로 가거든요. 애들이 암기력을 이용해버려요. 문제 해결력을 이용 안 하고. 그래도 초등은 풀려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뻔하니까.
중등도 거의 풀려요. 내신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뻔하고 문제 양이 많아도 다 외우면 하니까. 고1도 되죠. 고2, 고3 올라갈수록 잘 안 되고 영재고 준비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위권, 급상위권 올라가면은 양치기로는 더 이상 안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양치기 습관 든 애들은 주로 이제 문과 성향 애들이 많고 그러는데 착실하고 기억력 좋은 애들, 모범생들 시키는 거 잘 따라하는 애들. 적응적 성과보다 계획을 따라하는 성과. 그거가 더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 습관을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서부터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잘 못 바꿔요. 그냥 공부 시간을 늘려버려요. 그런데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러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암기식으로 했다는, 양치기를 했다는 나쁜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력에서는 이렇게 능력을 세분화해서 GT 사고력을 각각을 길러주려고 설계를 했는데 이 중에는 교과하면서 길러지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교과하면서 안 길러져요. 교과의 논리, 탐구 이런 단원이 있나요? 과학은 탐구가 좀 있죠. 수학은 탐구가 거의 없거든요. 공간지각력 이것도 없죠. 교구 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규칙 파악력은 수열 파트에 좀 있죠. 함수나 수열에서 문제 해결력은 보통은 문제집을 어려운 문제집 푸는 것도 아시죠. 이해력 이건 좀 하죠. 그래요. 근데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이 능력을 기르는 거를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리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동안 배운 개념 원리를 압축해서 구조화해야 돼요. 말이 어렵죠. 압축은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문제는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 그때 최대 최소를 어떻게 푼다?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해서 푼다. 뭐 극값 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모듈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수학 상위권 애들은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차함수 그래프로 최대 최소 구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모듈화해서 조립을 해요. 설명도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모듈화하는 게 구조화라는 뜻이에요. 압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배웠으면 이거를 과거의 지식과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산수 기하 평균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최대 최소하는 걸 배웠어요. 옛날에 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하는 거 했는데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 최소 카테고리를 머리에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압축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게 기본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괜히 그냥 부대끼는 심화설 하지 말고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요걸 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주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첫째는 차트 그리기입니다. 3학년, 요즘 2학년 때는 인수분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게요. 인수분해 나오면 맨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지 찾아본다.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없으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 공식이 적용 안 되면 치환해서 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 아니면은 몰란다. 이렇게 흐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했을 때 몰랐을 게 머리에서 교육화가 막 일어나면서 걔들끼리 구조가 생겨요. 순서가 생기고 누가 더 기본이고 누가 더 위인지 나와요. 그래서 머리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요. 그걸 차트 그리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해보시면 몇 학년 올라갈수록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차트 그리기, 그러니까 모듈화를 하고 그 모듈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역사나 사회에서 정리하는 거 비슷해요. 요거는 조세제도 따로, 조세제도가 이렇게 변했지, 병역제도 따로 이렇게 변했지, 농업하는 방식의 변화, 이렇게 생산성이 이렇게 늘었지, 무역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 번 머리에서 구조화를 하고 지식과 지식끼리 연결을 짓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차트 그리기라는 형식이에요.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지식을 완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면서 이 시간을 안 줘요. 애들도 힘드니까 안 해요. 그냥 자꾸 문제를 풀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를 자기 언어로 이해하는 거, 증명하는 거, 차트 그리기, 네 번째가 심화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 요게 정리 중심입니다. 심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 꼭 심화 문제는 아니라는데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가 또 뇌에서 지식과 지식 간의 연결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해가 재수했는데 5등급이에요. 중간, 전국에서 중간 밑에요. 대치동이었는데 안타깝죠. 부모가 서울대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인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인 아들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치동 있을 때 가르쳐줬어요. 얘는 삼수학원 다니면서 저한테 배웠는데 뭘 했냐면 차트 그리기를 시켰어요. 센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앞에 B스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유형마다 제목을 달아놨고 대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만 싹 다 축소 복사해서 노트에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대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언어로 모듈화해서 설명하게 시켰어요. 그것만 시켰어요. 제가 한 6개월 이상. 걔가 수학 1등급 받았어요. 근데 문과에 해야 하는데 영어를 망친 거예요. 그때 신종 플러그 유행할 때 시험치기 3주 전에 신종 플러그 올려가지고 영어하고 국어를 뭉쳤는데 수학에 1등급을 났어요. 그래서 걔가 이과를 갔어요. 건축공학과를 갔어요. 건축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서영권 어떤 재수생이에요. 걔가 고3 때 3등급이었어요. 못한 건 아니죠. 수학 3등급이었는데 제가 방학 때 걔가 이제 반수를 하게 됐는데 반수하기 전에 6, 7, 8 석 달 동안만 제가 가르쳐줬어요. 뭘 했냐면 기출문제집 7년치만 샀어요. 수능 기출문제집 모의고사 다 빼고 수능만. 얘가 고3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던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너하고 나하고 이 기출문제집을 몽땅 다 답지에 있는 풀이 말고 다른 풀이를 무조건 찾아내자. 선생님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저 아는 문제인데요. 아니 다른 풀이 찾아내자. 어떻게 풀어? 이게 다른데 이거 로그에 있는 로그 문제잖아요. 아니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막 처음에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낑낑거리면서 같이 다른 방법을 했어요. 로그 문제인데 미분 이용하니까 되는데 로그 문제인데 2차 방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시간해가지고 이렇게 막 온갖 걸 해서 몇 번 하니까 얘가 이제 재미가 나서 나중에 자기가 하더라고요. 얘 1등급 받았어요. 고려대 갔어. 많습니다. 이런 사례 많습니다. 자, 네 가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해라. 그다음에 증명해라. 차트 그리기, 여러 가지 방법 풀기. 이 네 가지가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여러 번 풀리지 마시고 분석, 탐색, 추론, 통합, 정당화, 구조화하는 게 진짜 수학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여러 번 보고요. 심에서도 한두 번만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한 권을 세 번, 적어도 세 번은 보게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구조화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문제집을 남보다 덜 풀어도 돼요. 한 권을 세 번 푸는 게 세 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문제 푸는 게 좁죠. 1000문제짜리 문제집 세 번 풀면 3000문제잖아요. 근데 1000문제짜리 문제 한 번 풀고 또 틀린 거만 골라서 또 풀고 두 번 틀리고 또 풀고 이러면은 한 1500문제 풀면 끝이거든요. 훨씬 양이 적죠. 그 시간에 독서도 하고 문제결력 전문 교재도 풀고 뭐 사고력 수학도 하고 심화 문제집 한 권도 하고 이게 좋아요. 이야기는 쉽게. 자, 문제결력
저희는 수학할 때 저희하고는 문제결력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교과하면서. 한 권을 여러 번 풀리기 때문에 그 남는 에너지 필즈 수학 1031 3%, 팩토, 최상위 사고력 이런 거 좀 하십시오. 이거 하면은 심화 문제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확실히 심화 문제도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진도도 빨리 나가지고요. 딴 애들은 심화 문제를 다 배운다고요. 안 풀리니까. 오답 노트 하면서 외우는데 얘는 그냥 개념과 원리를 잘 알고 풀면 풀어버리니까 막히는 게 없어서 쭉쭉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빨라져요. 처음에는 교과 안 하고 문제집 한 번 더 하니까 저희 일주일에 3번 온다면 2번은 교과, 한 번은 문제 결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효과 있더라고요. 교과 3번 하는 학원보다 저희가 더 잘 나가요. 네, 네, 소리로만 제가 할게요. 일단 반반 노트 좀 하십시오. 이게 이제 반복하는 구조, 방법이에요. 틀린 거를 노트의 오른쪽에 풀게 하는 거예요. 자기 풀이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무한 실수를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오답 노트를 새로운 데 풀게 하면은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모르고 또 풀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틀려요. 특히 덜렁이들은 맞죠. 고통스러워요. 실수 때는. 근데 이렇게 반반 노트로 하면은 실수를 좀 빨리 잡더라고요. 잔소리 덜 해도 되고 좋죠. 한 권을 3번 공부하셔라. 반복해가면서 차트를 만드셔라. 네, 넘어갈게요. 자, 일단 교과서 교재 구성 방법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본서 꼭 하시고요. 준심화서는 좀 필수 같아요. 1, 2학년은 아니에요. 1학년도 하세요. 준심화서, 1차 심화서 또는 2차 심화서는 필수로 하세요. 극심화서, 뭐 최자 들어가는 애들, 최상위, 최고 수준, 얘들은 독이 되는 경우 많아요. 저희 학원에 테스트 보러 오시는데 집에서 최상위 했다는 분 많거든요. 학원에서 최상위 했다는 분 많은데 저는 최상위 공부했다는 애들 점수 보면 긴장이 돼요. 보통은 최상위 공부한 애들 성적이 더 낮거든요. 그건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최상위 안 하고 그냥 준심화서 뒤는 좀 응용까지 했어요. 1등 수학만 했어요. 이런 애들은 점수가 보통은 안정적으로 높아요. 근데 기본서만 했어요 하는 애들이 성적이 조금 낮거든요. 근데 최상위 했어요 하는 애들이 기본서만 했어요 하는 애하고 성적이 비슷하고 풀이 과정 보면은 더 고통스러워요. 뜻도 모르고 막 외워서 갖다 붙인 흔적이 있어요. 비논리적으로 막 풀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극심화서는 그렇게 독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 힘에 넘치는 거를 암기식으로 하니까 수학이 싫다는 애 많고요. 논리적으로 못 풀고 어슴푸레한 기억을 짜집게 해서 불쌍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니까 사고력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극심화서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 2학년은 하지 마세요. 1, 2학년은 최자 들어가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산학습지 3학년 1학기까지는 꼭 하십시오. 단위 연산이거든요. 2자리, 3자리의 덧셈이라고 하는 게 한 자릿수 덧셈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 한 자릿수 연산이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잘 생겨있으면 3자릿수 덧셈 정도 되면 단위 연산이 한 10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평소 정답률이 99%라고 쳐요. 1%만 틀려요. 근데 10번 연산하면 10%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문제 풀면 한 문제는 실수로 틀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90%, 99% 정확하면 높은 정답률이라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연산은 굉장히 정확하고 맞도록 해야 돼요. 그게 초1 과정부터 초학년 1학기 과정까지. 그 뒤로는 연산학습지 필요성이 적은데 뒤늦게 막 세 자릿수 덧셈을 연산학습지 100문제씩 풀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고통스러워요. 한 자릿수가 늦어서 안 되고 한 자릿수가 부정확해서 안 되는 건데 세 자릿수 막 100분 풀리면 뭐해요. 애는 고통스럽고 예, 수학만 싫어지고 일찍 하시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기본서를 하세요. 자연스럽게 속달됩니다. 기본서를.
자, 최상위 수학, 극심한 수준, 뭐 최고 수준도 있어요. 1등 수학, 디딤돌 응용 이런 게 이제 1차 심화서 또는 2차 심화서 이 정도예요. 준심화서라고 부릅니다. 디딤돌 기본이나 생각 수학이 기본서예요. 다른 건 많습니다. 큰 출판사의 책들은 대체로 다 좋고요. 기본서. 저는 생각 수학이 그나마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문과 성향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 기본이나 이런 데도 원리가 다 들어있긴 한데 문과 성향이 있는 애들 또는 문과 성향 아니더라도 수학이 왜 그런지 궁금한 애들한테는 생각 수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양서적을 꼭 좀 많이 읽혀주세요. 개념과 원리가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이 돼요.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교양서적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기본서 한 권하고 준심화서, 문제결력, 교재 이 세 권은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극심화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선행학습은 힘에 맞게 하시고 정답률 70%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70% 이쪽 저쪽이면 괜찮은 선행이다. 힘에 맞다. 90% 넘어가면 좀 쉽다. 조금 더 빨리 나가라. 50% 언더면 바로 스톱. 60% 근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라. 연산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시고요. 이해한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해야 되고 이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력 연산을 섞어서 하십시오. 너무 일방향 연산,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이렇게 하거든요. 연산 연습지 많은 경우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수학이 질려요. 질리고 머리가 굳어지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머리가 굳어지는 게 드러나냐 하면요. 약분, 통분, 소수, 분수의 변화 뭐 이런 게 5학년 때 나오거든요. 어떤 애 부모님이 시간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분당이나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 적은데 지방에는 연사 문제집 4번씩 하는 경우 있어요. 학원에서. 어떤 어머님이 상담하신 경우에 걔 동생이 다녔는데 누나가 5학년인데 연산이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연산 때문에 망했다. 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너무 뺏겨서 다 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가져와 보시라고. 그래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한 10개 정도의 소수하고 분수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2분의 1, 8분의 2, 0.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수점 2자리까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어요.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니까 그 10개를 다 분수로 바꿔서 통분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계산이죠. 2자릿수에 통분을 하려니까 3자릿수까지 나오면 계산을 하고 난리 범벅이 되고 그러고도 풀리지.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연산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어머니 큰 거를 예를 들면 0.34가 있어요. 얘는 0.5보다 작잖아요. 얘들은 다 빼놓고 0.5 넘는 애들 중에서 먼저 비교를 하고 4분의 3하고 8분의 7이 있다. 뭐 이런 거 쉽게 비교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는 몇 개만 골라서 비교하면 돼요. 해보니까 거의 두 수만 정밀 연산하면 되고 나머지 8개는 정밀 연산할 필요 없이 어림셈으로 다 되는 애예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착실하고 모범생이고 연산이 약하다고 연산 학습지를 3번씩 하니까 기계적으로 해버리는 게 머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굳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릴 때 하고 그리고 연산할 때 사고력 연산이나 이런 걸 좀 섞어서 하십시오. 저희 GTG 사고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산을 재미있게 하는 거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링크 가서 보십시오. 연산을 훈련하는데 유연하게
재미있게 하시는 거 활동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나이별로 초2까지는 연산학습지 하고요. 기본사나 심화서 중에 한 권 정도만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사고력하고 문제결력 교재, 팩토니, 1031, 필지수학 이런 거 좀 하시고요. 초3, 4쯤 되면은 두 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서하고 자기 문제결력에 걸맞는 심화서, 문제결력 강한 애는 극심화서 해도 되고요.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은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초 5, 6 되면은 세 권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1차 심화서, 2차 심화서 할 때 보통의 심화서들이 1단계는 복습용도 있어요. 그런 거 좀 빼주면서 가십시오.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진로별 공부는 영재부 준비하는 애들 일찍 하십시오. 지지난 금요일 날 설명했고요. 이거는 한번 설명했던 거라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지금 초2부터는 조금 영재부 준비하는 애들은 선행학습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초3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영재부 준비하는 애들이. 근데 초4부터 선행 시작하면 좀 바쁜 것 같아요. 초 5, 6에는 고등 들어가는 페이스로 가야 되니까 초2, 초3에는 시작하시고 요즘은 아주 빠른 애들은 초1부터 슬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니까 초1 학생들 중에 영재고를 노린다면은 슬슬 시작하십시오. 최상위권 부모의 공통점. 국어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애를 혹사시키지는 않아요. 아이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자기가 존중받는 거 알면은 사랑하죠. 부모님께 자식 다 사랑하는데 하지 않는 방식도 있거든요. 부모의 힘으로 지가 눌러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도 애들은 충분히 잘합니다. 존중하면 기어온다. 방종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자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적재적소에만 잘 끌어주십시오. 초등 때 대입의 70% 결정된다. 이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서, 태도, 습관, 능력이 초등 때 거의 개발돼서 특히 정서가요. 정서와 태도가 이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 가지고 나는 좀 머리 나쁘지 공부에 대해서 월기설기 공부하고 어렴풋하게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몸에 배워버리면 대입은 끝까지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많이 해주십시오. 5, 6학년 지나서 4층에 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애를 못 바꿉니다. 기도밖에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일찍 잘 챙겨주십시오. 초등 때 잘하다가 고등 때 처지는 이유는 주로 암기식 공부하고 강제 노동을 해서 그리고 한 줄 세우기 위해서 비교 경쟁을 당하면서 상처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유명한 유치원 페리 프로그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보시면 나올 건데요. 저소득층 아프리카 미국인 3세, 4세에게 고급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되나? 대부분의 슬럼에 있는 흑인들이 유치원을 못 다니는데 유치원을 다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자가용도 많고 소득도 높고 마약 같은 것도 높고 대학도 많이 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서 기인했냐 자세히 보니까 인지능력,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는 유치원 다닐 때 정도 알았는데 나중에 8살 초2죠. 미국식으로. 초2 정도 되니까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인지능력에서는 유치원 2년 다닌 거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동기관리, 끈기, 자기관리 능력, 메타인지, 호기심, 회복 탄력성, 계획력, 실행력, 성실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차이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비인지 능력을 길러주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게 그렇고. 저희 GTG 수학 프로그램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못하겠어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너무 긴 시간 끌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교과 수학하면서 애들이 많이 다쳐요. 부상을 입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또 어떤 애들은 중요한 시기에 방치돼서 또 기회를 놓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담았습니다. 많이 담았는데, 네, 저희 자료 하고 동영상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초송선이 원장님 8주에 한 학기 소화하는 게 좀 버겁지 않은지요? GTG 교과 진도가 상위권 중심이긴 합니다만 저희 딸하고 관계 있는 학생이라 반갑습니다. 8주에 한 학기 분량 버겁다는 버겁죠. 네. 버겁다는 버겁고요. 두 권을 8주에 한 학기 한 권을 소화한다. 어렵네요. 5학년, 여학생 5학년이면 사춘기가 어른어른 할 때라 사춘기 오면 이제 못하죠. 하여튼 엉덩이 좀 길러야 돼요. 한번 잘 해보자고요. 정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엉덩이 부분 잘 참고해서 한번 해보자고. 저희 딸도 똑같은 이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어서 남는 일 같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희 가족, 딸 사생활인데, 그래. 그래. 하여튼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숙제를 너무 안 해서 학원 진도를 뺐어요. 뺐더니 또 혼자 공부해 보겠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6학년까지 과정까지 괜찮은데 중학수학 들어가면서 매우 힘들답니다. 이거 개별 상담 조금 받으십시오. 쌤한테 보고는 받았거든요. 힘들다고. 엉덩이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문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현재 진도하고 약간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 조절 조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스 조절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전문가하고 섬세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느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훨씬 많은 엉덩이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조금 문제 같아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그 학생이 노력, 성취, 이 선순환을 탈 수 있게 축하라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늦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도 욕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과 컨트롤할 때 느끼는 맛을 아는 게 중요하고 습관들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성취감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이 여름님, 초이 겨울방학 특강은 3학년부터 있나요? 4학년부터 있나요? 저희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3학년 1학기 과정 개설을 합니다. 겨울방학에. 근데 걔들이 저절로 빨라지더라고요. 일찍부터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가 너무 늦어버리면 엉덩이 만드는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4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재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강이 뭐 재진도 1년 선행하는 진도 이 정도는 교육방송 방식에 개설하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지영님 2학년 연산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기탄도 해보고 사고력 연산도 해봤는데 10문제조차 소름 끼치게 싫어해서 아예 한 자릿수 더하기처럼 쉬운 걸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래요. 소름 끼치기 싫어하는데 성취도 좀 보고 하죠. 성취도 있어서 소름 끼치기 싫어하면 반복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좀 복잡한데요. 질문은 간단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그냥 대충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문제조차 소름 끼치기 싫어한다는 벌써 상처를 조금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2학년이죠. 윤지영 학생이 2학년, 1학년이니까 2학년, 1학년 아니면 2학년일 건데 공부량이 벌써 2학년 연산이면 조금 쌓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증거예요. 그래서 아야 하고 있는데 야 좀 참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장염인가 근데 뼈가 부러졌나 이런 건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의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최고로 많은 거는 그냥 부정적 피드백으로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증상이 많아요. 할 때마다 아까 체련이 10번, 20번처럼 자기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부모의 인정과 축하를 받으면서 어떤 성취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성취감 느낄 매듭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안 했을 때 질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소름 끼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 있은 거예요. 피드백이 조금 돌아보십시오. 점수율로 고스톱을 정하는데 덤벙이다 실수가 잦아 첫 점수는 연습일 때가 많아요. 정답률이 높으면 고하고 낮으면 스톱한다는데 고스톱 친다는 줄 알았어요. 안습이다. 그냥 너무 덤벙이들은 안타깝죠.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 경우에 계산 다 해서 7이라고 해놓고 답을 옮겨 적으면서 8이라고 적는 애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4학년도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많죠. 많아요. 이거 좀 섬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푸는 것 자체가 정답률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좀 이상한 데서 틀리고 있으면 하여튼 한 자릿수는 정답률이 높아야 된다. 99.9% 가까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막 문제집을 많이 풀리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덧셈 구구, 곱셈 구구처럼 덧셈 구구를 해요. 그래서 7 더하기 2는 바로 나온다. 그게 안 틀린다. 그러면 괜찮아요. 거기서 막 더해가지고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알고리즘 연산을 시키고 있어서 정답률이 실수가 생긴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마 너무 괴로워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겨운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정신이 외출하는 거에 가능성이 있어요. 어른도 아마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으면 지겨워서 좀 정신을 외출시킬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작업한다든지 노동력 부르면서 작업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에너지를 다 안 써요. 그래서 지루해요. 지루할 때는 정신이 외출 나가야 돼요. 어른처럼 지루한데 오랫동안 정신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발달 단계가. 그래서 지루한 걸 하고 있지 않나 보십시오. 초3 임수빈님 교육방학 특강으로 정규 수업보다 선행을 더 먼저 선행을 조금 더 하는데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저희 아이의 경우 도움이 될까요? 선행이 안 돼 있는데 교육방학 특강으로 선행하면 좋으냐?
선행은 그냥 힘에 맞게 하는 게 좋고요. 현재 현행이 충분히 완전 학습된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학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준심화서 정답률을 보십시오. 1차 정답률 말고 보통 이제 문제집 푸실 때 뒤에 단원 평가를 숙제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원 평가는 남겨놨다가 3단원 공부할 때 1단원 단원 평가를 토요일 날 같을 때 날 잡아서 치는 거예요. 자, 우리 딸, 우리 아들, 자, 요거 토요일 날 단원 평가 가지고 시험 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 조금 해. 그래서 80점 넘어가면 우리 성공이라고 하고 넘어가자. 아니면은 복습을 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단원 평가를 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복습의 효과가 있어요. 바로는 기억이 나요. 근데 3단원쯤 할 때 1단원이면 한 2주 정도, 한두 주 지났을 때니까 좀 까먹거든요. 그때 해보면 진짜 아는지, 어렴풋하게 아는지가 표가 나요. 바로는 어렴풋하게 아는 것도 아는 것처럼 맞거든요. 그래서 복습의 효과가 있다. 확인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건데 숙제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시험을 쳐서 통과, 성공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그래서 축하하고 인정해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80점인데 90점 해보자.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성취감을 기준을 높이면 노력을 더 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진짜 성취감이 더 커지거든요. 이 선순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행의 기준은 이렇게 단원 평가를 한두 주 지나서 할 때마다 80점이나 90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준심화서가 그 정도 나오면 다음 선행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밤이 너무 늦어서 태풍도 오시고 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GTG 데스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만 기록을 멈출게요.